재혼의 설렘은 늘 그걸 기대했을 때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막상 재혼해보니 제 아무리 상대가 재벌이라도 즐거운 건 아닌가 봅니다. 너무 절제된 삶과 집이지만 편히 있지 못하는 생활,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 품위를 강요받는 것은 저를 즐거움과 동떨어지게 만들어요. 늘 자기 검열의 삶을 살게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시나요?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이게 부인한테 할 소리일까요? 매일 이어지는 이런 삶, 제가 굳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재혼했냐는 쓴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네요. 저는 박소연입니다. 올해 57, 미용실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죠. 남편은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지혜는 결혼해서 서울로 갔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지역 자선행사에서 봉사 미용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할머니들 머리 다듬어 드리고 파마도 해드리고, 그런데 행사가 거의 끝날 무렵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무게감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긴장하는 게 느껴졌죠.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도원그룹 회장님이시네. 도원그룹.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분을 의자에 앉혀드렸어요. 윤태훈 회장. 64이라고 하셨지만 관리를 잘 받으신 건지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좀 길어졌네요. 정리 좀 해주시겠소? 저는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었어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죠. 그런데 거울로 보니 윤태훈 회장이 저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실력이 좋으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소? 그냥 오래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군요. 머리를 다 자른 후 윤태훈 회장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곁에 두고 싶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뭔가 꿈 같은 상황이었죠. 20도 아니고 30도 아닌 57의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그 후로 윤태훈 회장은 자주 미용실에 오셨어요. 머리를 자르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셨죠. 젊었을 때 이야기, 사업 이야기, 때로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도요.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다시 설렐 줄 몰랐거든요. 딸 지혜가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윤태훈 회장 이야기를 꺼냈더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엄마,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용실에 오는 단골들은 하나같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소연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어요. 이번 한 번만은 나도 여자로서 대접받고 싶었거든요. 혼자 살아가는 것도 지겨웠고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태훈 회장이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신 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외롭지 않을 겁니다. 저와 함께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죠. 품격 있는 삶이라니. 미용실만 하며 살아온 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윤태훈 회장의 의견이었어요. 화려한 건 품위에 맞지 않는다면서요. 사실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조용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딸 지혜와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조용한 식이었어요.
신혼여행도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80평이 넘는 커다란 집이었죠. 처음 들어섰을 때 숨이 막힐 정도로 웅장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까지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요. 윤태훈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 넓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차가웠거든요. 첫날 밤을 보내고 일어났는데 침대 옆 탁자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제목이 하루 일정표였습니다. 700 기상, 800 요가 및 스트레칭, 900 아침 식사, 1000 독서 시간, 1200 점심 식사, 1300 허가된 외출 또는 휴식, 1500 귀가, 1600 다과, 시간 1800 저녁 식사, 2000 자유시간, 2200 취침.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건강관리를 위한 권유사항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게 다 정해진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윤태훈 회장은 아침 신문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생활의 품격은 리듬에서 나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야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기본이죠. 하지만 저는 미용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이제 하지 마시오. 사모님이 왜 그런 고된 일을 하겠소?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미용실은 제 삶 그 자체였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를 지탱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만두라고요? 하지만 그게 제 일인데 이제는 품격 있는 사모님이 되는 게 당신의 일입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저는 그날부터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요가를 했어요. 처음 해보는 요가는 어색하기만 했죠. 독서 시간에는 윤태훈 회장이 추천해 주신 경제서적이나 인문학 책을 읽어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은 가벼운 오락거리라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외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미리 말씀드려야 했죠. 마트에 좀 가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건 직원이 가져다 줄 테니 집에 계시오. 친구 좀 만나려고. 어떤 친구인가요? 사모님의 품위에 맞는 분인지 확인해 봐야겠소.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요? 아니면 감옥 생활인가요? 하지만 윤태훈 회장은 늘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위한 일이오. 품격 있는 여성이 되려면 이런 절제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허락받아야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윤태훈 회장의 의견이었어요. 화려한 건 품위에 맞지 않는다면서요. 사실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조용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딸 지혜와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조용한 식이었어요. 신혼여행도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80평이 넘는 커다란 집이었죠. 처음 들어섰을 때 숨이 막힐 정도로 웅장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까지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요. 윤태훈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 넓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차가웠거든요. 첫날 밤을 보내고 일어났는데 침대 옆 탁자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제목이 하루 일정표였습니다. 오전 7시 기상, 오전 8시 요가 및 스트레칭, 오전 9시 아침 식사, 오전 10시 독서 시간, 오후 12시 점심 식사, 오후 1시 허가된 외출 또는
휴식 오후 3시 귀가, 오후 4시 다가 시간, 오후 6시 저녁 식사, 오후 8시 자유시간, 오후 10시 취침.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건강관리를 위한 권유사항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게 다 정해진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윤태훈 회장은 아침 신문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생활의 품격은 리듬에서 나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야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기본이죠. 하지만 저는 미용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이제 하지 마시오. 사모님이 왜 그런 고된 일을 하겠소?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미용실은 제 삶 그 자체였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를 지탱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만두라고요? 하지만 그게 제 일인데 이제는 품격 있는 사모님이 되는 게 당신의 일입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저는 그날부터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요가를 했어요. 처음 해보는 요가는 어색하기만 했죠. 독서 시간에는 윤태훈 회장이 추천해 주신 경제서적이나 인문학 책을 읽어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은 가벼운 오락거리라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외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미리 말씀드려야 했죠. 마트에 좀 가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건 직원이 가져다 줄 테니 집에 계시오. 친구 좀 만나려고. 어떤 친구인가요? 사모님의 품위에 맞는 분인지 확인해 봐야겠소.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요? 아니면 감옥 생활인가요? 하지만 윤태훈 회장은 늘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위한 일이요. 품격 있는 여성이 되려면 이런 절제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허락받아야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통제된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 윤태훈 회장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혼자 간단히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했어요. 미용실에서 일할 때는 늘 그랬거든요. 바쁜 하루가 끝나면 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곤 했죠. 물이 끓고 면을 넣자 고소한 라면,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훈 회장이 들어오시는 소리였어요. 무슨 냄새지? 회장은 거실로 걸어오시더니 주방을 바라보셨어요. 제가 라면을 끓이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죠. 라면 냄새는 품위가 떨어지잖소.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였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 앞으로는 이런 음식 드시지 마시오. 사모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품위에 맞지 않는다니. 저는 조용히 라면을 버렸습니다. 아까운 음식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윤태훈 회장이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고급스러운 드레스 한 벌을 들고 계셨죠. 이거 한번 입어보시오. 파란색 실크 드레스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옷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새 옷 같지 않았거든요. 옷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예쁜 옷이네요. 새로 사주신 건가요? 아니요. 전처가 입던 옷이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전처의 옷이라고요? 윤태훈 회장의 첫 번째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옷을 저에게 입으라고요? 전처는 이 옷을 입고 늘 허리를 꼿꼿이 세웠는데 자세가 참 우아했소.
무심한 말투였어요.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것처럼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드레스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번 입어보시오. 사이즈도 비슷할 텐데.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몸에 딱 맞았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거실로 나가자 윤태훈 회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전처만큼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군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처만큼은 아니라니. 저는 전처의 대체품이었나요? 그저 빈자리를 메우는 존재였을까요? 전처는 이 옷을 입고 파티에 자주 나갔소.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었지. 또 전처 이야기였어요.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이 집에 있는 것도 모든 게 어색했어요. 당신도 전처처럼 우아해지려면 노력이 필요하오. 그날 밤 저는 드레스를 벗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그림자 같았죠. 난 누구 대신 살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박소연이 아니라 전처의 대역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전처가 입던 옷을 입고 전처가 살던 집에서 전처처럼 행동하기를 요구받고 있었죠. 그때부터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윤태훈 회장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제게 하는 말도 모든 게 전처와 비교하는 시선이었어요. 저는 제가 아닌 누군가가 되기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처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윤태훈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도원문화재단 창립 기념식이 있소. 함께 가시죠.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는 거였어요. 윤태훈 회장의 사모님으로서 말이죠. 저는 긴장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전처가 입던 검은색 드레스를 입으시오.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옷이니까. 또 전처의 옷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체념하게 됐거든요. 당일 아침 미용사가 집으로 왔어요. 머리도 해주고 메이크업도 해줬죠.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화려하고 어색했습니다. 아름다우시네요. 윤태훈 회장이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적당히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죠. 행사장은 특급 호텔의 대연회장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정치인, 기업인, 문학의 인사들까지. 저는 윤태훈 회장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도원문화재단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가 멘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윤태훈 회장님과 함께 오신 분이 계시네요. 이번에 회장님께서 새롭게 모신 사모님이시죠?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모님께서는 미장원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순간 객석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작은 웃음이었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미장원에서 재벌가로. 참 드라마틱하네. 나이 차이도 좀 나는 것 같은데.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신기한 구경거리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윤태훈 회장은 어떨까 싶어 옆을 봤는데 가볍게 미소만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앉아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분이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자랑스러움도 애정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죠.
행사가 계속 진행됐지만 저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거든요. 호기심 어린 눈빛들, 때로는 비웃는 듯한 표정들까지. 축하드립니다. 행사 후 사람들이 저희에게 인사를 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윤태훈 회장에게만 향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서 있는 장식품 같았습니다. 사모님은 참 복이 많으시네요.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기념 촬영 시간이 됐어요. 윤태훈 회장과 저는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저 자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찍힌 사진들을 봤어요. 윤태훈 회장은 여유롭고 당당해 보였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색하고 긴장한 표정, 억지로 지은 미소, 마치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끼어든 것 같았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윤태훈 회장의 동반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전시용 사모님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액세서리 같은 존재였죠. 그날 밤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모두 지웠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그날의 수치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시된 물건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들을 지우고 싶었어요. 그 굴욕적인 행사가 끝나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나니 화장대 거울 옆에 하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행동 지침 마이너스 박소연 여사님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체크박스가 있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허락 없는 외출 금지 웃을 땐 이마에 주름 생기지 않도록 주의 회장님 앞에선 앉기 전 무릎 살짝 굽히기 딸과의 통하는 회장님. 승인 후 가능 식사 시 젓가락 소리 내지 말 것 하루 3번 거울 앞에서 자세 점검하기. 저는 그 종이를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훈련시켜야 할 동물로 보는 건가요? 가장 충격적인 건 딸과의 통화까지 승인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지혜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와 통화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여보, 이게 뭐예요? 아침 식사 시간에 윤태훈 회장에게 그 종이를 보여드렸어요. 회장은 신문을 보며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모님의 품위 향상을 위한 지침입니다. 어제 행사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보였거든요. 아쉬운 점이라니요? 웃을 때 이마에 주름이 생겼고 자세도 좀 구부정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웃는 것도 통제하고 자세도 지적하고 이건 너무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전 인형이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윤태훈 회장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사모님, 품이 있는 생활에 적응 못하시겠다면 계약을 다시 봐야겠네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계약이라니. 우리 결혼이 계약이었나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계약 결혼이었단 말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할 때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혹시 잊으셨나요? 저는 멍하니 회장을 바라봤어요. 결혼 계약서라니. 그때는 단순한 서류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저는 침대 옆 서랍을 뒤졌어요. 결혼할 때 받았던 서류들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참을 찾다가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페이지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충격적인 조항들이 나왔습니다. 제7조 배우자는 상대방의 생활 방식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12조 혼인 중 일방적 해지 시 위자료 지급하지 않음. 제15조 혼인관계 파탄 시 모든 재산은 원 소유자에게 귀속됨.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결혼계약서가 아니라 노예계약서 같았어요. 만약 제가 이 결혼을 끝내고 싶다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윤태훈 회장이 왜 그렇게 자신있게 저를 통제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이미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 행동 지침을 따라야 했어요. 외출하려면 허락을 받고, 웃을 때는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고, 딸과 통화하기 전에도 미리 말씀드려야 했죠. 지혜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로요? 그냥 안부 인사요. 너무 자주 통화하는 것도 좋지 않소? 이번 주는 이미 한 번 했으니까 다음 주에 하시죠. 제 딸과 통화하는 것도 배급처럼 정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허락받고서만 가능했습니다. 어떤 날은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맞나? 숨은 쉬고 있지만 제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로봇처럼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삶이었어요. 밤마다 그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어디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지 찾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완벽했어요. 제가 먼저 나가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갇혀버린 거였어요. 그렇게 계약서의 진실을 알고 난 후 몇 주가 지났어요.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뭘 해도 지적받고 뭘 말해도 전처와 비교당하니까 입을 열기가 두려워졌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가정부가 차려준 정갈한 한상이 식탁에 놓여 있었죠. 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윤태훈 회장과 함께하는 식사는 늘 조용했습니다. 대화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회장이 젓가락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사모님, 오늘 집안 정리는 어떻게 하셨소? 네. 아침에 거실 쿠션이 삐뚤어져 있더군요. 그리고 현관 신발도 제대로 정렬되지 않았고, 저는 당황했어요. 아침에 분명히 정리했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죄송해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처는 말 안 해도 척척 알아서 했소. 또 시작됐어요. 전처 이야기. 이제는 지겨울 정도였죠. 집안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관리했어요. 제가 뭔가 지적할 일이 거의 없었지. 회장은 마치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당신은 좀 많이 노력해야겠소.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좀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냥 고개를 숙였죠.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전처는 이런 면에서 정말 완벽했소. 당신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겠어요. 식사도 다 안 했는데 어디 가시오? 배가 불러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거든요.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게 터진 거였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란 사람은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살아온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저는 박소연이에요. 누군가의 대체품이 아니라 고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저는 전처의 그림자가 됐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삶이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숨만 쉬고 있을 뿐 진짜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윤태훈 회장이 회사에 나간 후였어요. 저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옷들만 골라서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었죠. 어차피 여기 있는 건 대부분 윤태훈 회장이 사준 거였으니까. 결혼 반지도 화장대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대역이 아닙니다. 제 삶을 찾아가겠습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제 마음을 다 담았어요. 마지막으로 그 행동 지침 메모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죠. 이제 누구의 지침도 따르지 않을 거예요.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잠시 머물렀던 곳일 뿐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오랜만에 제 의지로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오래 햇빛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 삶을 되찾는 여행이 말이죠. 집을 나온 후 갈 곳은 한 곳뿐이었어요. 미용실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지연의 집이었죠. 지연은 제가 윤태훈 회장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사람이었어요. 문을 열어준 지연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여보내줬어요. 들어와. 일단 앉아. 지연은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앞만 바라봤죠.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연아, 무슨 일 있었어? 조심스럽게 묻는 지연의 목소리에도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거든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처음 며칠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밥을 차려줘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곤 했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소연아,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일주일째 되던 날 지연이 제 앞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겨우 입을 열었더니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나 틀렸나 봐. 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무슨 소리야?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결혼. 그게 결혼이 아니었어. 그냥 계약이었어. 그때부터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일정표 이야기, 전처와 비교당했던 일들, 행동 지침까지.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그런 일들을 겪었던 건지. 지연은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아, 그게 결혼이야? 그냥 감옥이잖아. 그래도 난 적응하려고 노력했어. 품위 있게 살려고. 품위? 소연아, 넌 거기서 죽은 표정으로 살고 있었어. 지연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죽은 표정으로 살고 있었다니. 정말 그랬나요? 처음에 너 결혼한다고 했을 때 봤잖아. 그때 내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 근데 지금은. 지연이 말을 멈췄어요. 거울을 가져와서 제 앞에 놓았죠. 내 얼굴 한번 봐봐.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죠. 눈에는 힘이 없고 입꼬리는 처져 있고 정말 죽은 사람 같았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였죠. 지연아, 나 정말 바보였어. 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을까?
지연은 제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나온 게 다행이야. 늦지 않았어. 며칠 더 지나서 마음을 정리한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계약서 조항이 좀 까다롭네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결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정신적 고통이나 인격 모독 등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윤태훈 회장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체면에 금이 간다며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했어요. 위자료도 어느 정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제 삶만 돌려주세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것만이면 충분해요. 그날 밤 지연의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박소연이 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박소연 말이에요. 소연아, 이제 뭐 할 거야? 지연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미용실. 다시 하고 싶어?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 그게 맞아. 내가 가장 빛날 때가 손님들 머리 만져줄 때였어. 맞아요. 저는 미용사일 때 가장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예뻐졌다고 기뻐할 때 저도 함께 기뻤거든요. 그게 진짜 제 모습이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작은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와는 정반대인 곳이었죠. 하지만 이곳이 제게는 훨씬 편안했어요. 소연에어라는 간판을 다시 걸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을 오랜만에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제가 주인인 공간이 생긴 거였죠. 미용실은 예전보다 작았어요. 의자 3개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지침을 주지 않고 아무도 제 웃음을 통제하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어요. 김순자 할머니셨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미용실 단골이셨죠. 소연아, 그동안 어디 갔었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게 진짜 관계구나 싶었어요. 계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 말이에요. 할머니,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너만 하면 다 예뻐. 내 손은 마법손이야. 할머니의 머리를 만지며 가위를 들었을 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윤태훈 회장과 살 때는 뭘 해도 불안하고 떨렸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돌아온 거였어요. 할머니, 여기는 정해진 웃음도 없고 정해진 옷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가 되는 곳이에요. 뭔 소리야? 원래 넌 그런 애였어. 밝고 착하고.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랬어요. 저는 원래 밝은 사람이었어요. 손님들과 수다 떨며 웃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이 예뻐지는 걸 보며 기뻐했죠. 몇 주가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모두들 제가 어디 갔었는지 궁금해했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돌아온 걸 반겨줬죠. 소연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예전보다 더 예뻐 보여요. 손님들의 말을 들으며 거울을 봤어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눈에 생기가 돌아왔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어요. 어느 날 딸 지혜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혜를 보니 반가웠어요. 엄마, 여기 정말 예쁘네. 지혜는 미용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거든요. 엄마가 직접 꾸몄어? 응. 하나하나 다 내 취향대로 했지. 제가 좋아하는 화분들, 따뜻한 색깔의 조명, 편안한 음악,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만든 공간이었죠. 엄마, 머리 좀 해주세요. 지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딸의 머리를 만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윤태훈 회장과 살 때는 딸과 만나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었거든요. 머리를 다듬어주며 지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연애 이야기, 직장 이야기, 친구 이야기까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엄마, 후회해? 지혜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결혼 이야기는 한 번도 자세히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웃었어요. 아니, 잠깐 미쳤었지. 엄마, 괜찮아. 이제는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저는 다시 저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제 선택을 믿고, 제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제 꿈을 응원하게 됐죠. 그때는 왜 그랬을까 싶어.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더라. 그냥 내가 나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박소연이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웃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진짜 삶을 살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작은 소원을 빌었어요.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길. 그리고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게도 용기가 생기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길 말이에요.